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10월 말로 접어들면서 좀 비협조적으로 좀 움직이죠.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장중에 좀 이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후장에 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이고, 현재 그 미국 선물지수도 좀 안 좋습니다.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지난주 정도 좀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요번 주에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상당히 가열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강의 주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공개 방송에서도 국내 증시 지금이 가을이죠. 예, 늦가을인데 가을 또 대박이엔 세일 구간에 오늘부터 이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2000지 같은 경우도 10월 조정은 또다시 저가 매수 기회다. 제가 그 8월 달에 국내 증시 대박이엔 세일 구간이다 그런 말 드렸었고, 8월 5일날 급락 났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V자로 올렸었고, 차트 잠깐 보시기 코스닥 차트인데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제가 추석 전에 여러분들 그 주식 매수하고 넘기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요때는 제가 이제 한가히 박이엔 세일 구간이라고 추석 끝나고 V자 반등이 들어왔고, 지금이 이제 그 세 번째인데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번 달에 지금 음봉 마감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이 4개월 연속 월봉 기준 했을 때 음봉이거든요. 4개월 연속. 그래서 까마귀 4마리죠. 음봉. 5개월 동안 5개월 연속 음봉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금융위기 때 빼고는. 2008년도에 보시면 금융위기 때 요때 한 6개월까지 음봉 나오고 나서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왔죠. 그 이후에 이제 한 4개월 동안 음봉 나온 경우는 요때, 그러니까 2015년도 요때 중국 유동성 위기 때, 요때, 근데 요때는 거의 3개월이죠, 사실은. 예, 짧게 양봉에 도지가 나왔, 음봉에 도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 때도 보면 여기서 3개월 연속 음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V자로 올렸죠. 예, 그리고 이번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죠? 작년에 이제 요때도 3개월 연속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또 바로 V자 반등 주고. 4개월 연속 음봉 나온 게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24년 동안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나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또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8월 달도 많이 흔들었었고. 이제 기술적으로 만약 이걸 이제 해설을 제가 해드리자면, 지난달하고 8월달, 9월달에 깊게 누르고 나서 아래 꼴이 좋기 때문에 월봉에서 120개월선 하단에서 일단 마감했지 않습니까? 이 아래 꼴이 개까지 지금 메꾸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4개월 연속 음봉이고, 그럼 다음 달에는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봉이. 예, 지금 무슨 뭐 금융위급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10월 달까지도 전 세계에서 코스닥 지수 꼴등입니다. 꼴등. 예,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에 내일까지 잘 버텨주면 괜찮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아직 시가까지는 지금 안 깼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민다 그러면 2,530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0포인트 정도 자리가 좀 남긴 했어요. 예, 음봉이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4개월 연속 음봉인데, 다음 달은 그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번 10월 말까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조정이 끝나고 10월 말에 다음 주에 좀 올려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예, 박이엔 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 보시면, 왜 이번이 박이엔 세일 또 세 번째 구간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예,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작년까지의 25년 동안의 코스피 기준 월별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11월 달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네, 11월과 그다음에 12월 그리고 1월 효과 때문에 또 1월 달에 좀 오르죠. 예, 4월 달에 좀 오르고 아무튼 그 11월 달이 가장 많이 올라요. 11월 달에 평균적으로 3.5%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9월 달이 가장 많이 빼고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많이 뺐죠. 10월 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강약 보합권에 일단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다음 달이 11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이번 달까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4개월 연속 조정이라는 얘기죠. 4개월 연속 조정이면서 전 세계 주가 상승률 전쟁하는 러시아보다도 꼴등. 예, 그럼 확률적으로 25년 동안 보니까 코스피가 11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8, 9, 10, 7, 8, 9, 10 4개월 동안 연속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음봉, 코스닥도 조정 나왔으니까 다음 달은 막말로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급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 또 이제 그 10월 달, 11월 달에 또 많이 오르냐면 이게 이제 그 이번 주면은 그러니까 내일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영향 많이 미치는 테슬라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하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SK 하이닉스가 일단 실적 발표합니다. 3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10월 달 요 시기에 지금 많이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국내적으로는 이번 달 말까지 국정감사 있잖아요. 국감. 그죠?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국감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세계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 활동하는 그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정책을 새롭게 뭐 내놓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연말 결산해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뭐 본예산 예? 작성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기업별로 연말까지 이제 결산을 예상하면 내년 또 이제 그 사업 계획까지 구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11월 달에 이제 그래서 많이 오릅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러합니다. 다음 달 14일 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으로 인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변동성, 업종별, 종목별 시비는 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선도 끝나면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새로운 정부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대감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지수 상승을 염두하시고 이번 주 다음 주 조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동참하시는 그런 그 저가 매수 기회 장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코스닥 지수가 2000년도 초반부터 미국 대선이 24년 동안 올해까지 하게 되면 7번째죠, 7번째. 예. 그래서 2008년도가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 미국 대선, 그러니까 이거는 10월 21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올해 같은 경우도 대선일까지 기준했을 때 코스닥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때는 금융위기였죠, 금융위기. 2016년도 이때는 이제 그 중국의 뭐 유동성 위기라든지 예, 그런 구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됐을 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올해는 뭐 일단 지금 이제 조정이 끝나고 10월 달 마감한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이 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뭐 상승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또 이제 반등 들어오면서 뭐 강약보합 정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요걸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 조절만 조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앞서 제가 4시에 공개 방송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더불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채 수익률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 좀 개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국채 수익률을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화되고 여기서 좀 꺾이고 달러 인덱스가 좀 꺾이는 시점에서 이제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이제 꺾이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뭐 2차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저점 매수를 분할로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이후에 추세에서 어제 그저께까지 좀 찌글찌글 하다가 어제 이거 돌파해 버렸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예. 이 상승 저항선을 종가도 돌파해 버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 상당, 그러니까 레인지 안까지 지금 집어넣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 주
국채 수익률이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다음 달 되게 되면 연준도 11월 7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은 FOMC 회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11월과 12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다 뭐 베이비 컷, 뭐 0.25 정도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결과 국채 수익률의 반등의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 어깨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익률하고 국채 수익률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한 초 중반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같은 어떻습니까? 네. 또 IT 대표 종목군들 AI, 엔비디아 금리가 오게 되면 저 빅테크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잖아요. 현금 자산이 많으니까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이자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현상. 달러 인덱스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좀 꺾여줘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 좀 올렸다가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 조금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꺾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인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 지금 보시면 아시아 주요국 통화 상승률 비교치인데요. 지난 그 10월 초까지는 원화가 1,303원까지 밀었습니다. 예, 1,303원. 1,300원까지도 위협을 했었는데 불과 뭐 2주 만에 거의 뭐 오늘 지금 장중에 1,381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78원 정도 급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물론 아까 달러 인덱스가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달러 저점 대비해서 우리 원화의 지금 상승 폭이 훨씬 더 높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하단에 엔화하고 위안화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거의 우리 그 원화의 상승폭이 2배 가까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원화가 약세가 된다. 원화가 반등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물을 일부라도 매도가 나오죠. 자동적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게 되면은 국내 기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기계적으로 현물 매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이번 시장의 특이점이 뭐냐면 저 외국인들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선물 뭐 추가적인 매도할 게 없다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도 원화의 급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평상시 장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선물 계약을 한 10,000계약 이상 투하를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이번 주도 장중에 한 5,000계약 정도 매도하다가 종가에 좀 걷어들이고 예, 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달러 환율이 2주 동안 거의 80원이 급등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매도 외에는 외인들에게 선물 매도, 현물 매도 크게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성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오는 것이다. 적어도 외인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막 급등 나버리니까는 당장 뭐가 또 피해를 봅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화 약세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강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환율이 워낙에 급등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영향 안 받을 수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고 특히 이제 환율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어제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제법 눌렀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의 12개 업종 중에서 뭐 엔비디아 포함된 그 빅테크 관련 업종, IT 업종 빼고는 11개 업종이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급등이 나오고 금리가 급등이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현금성 자산, 근데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중소형 개별주가 먼저 타격을 받더라.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법 좀 누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이 여기서 전고점 돌파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월추 저는 다 왔다 지금 보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 원달러 환율 안정화 되는지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환율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과 분석을 해야, 예? 원인을 이제 분석해야 이제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체 대국민 지지율은 해리스가 높아요. 아직까지도. 예, 트럼프보다도 한 2%포인트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선거인단 투표수에서는 트럼프가 높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예. 선거인단을 선정을 해가지고 각 주마다 30개 주마다 뭐 몇 명씩 선거인단 선정해가지고 그 선거인단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가 아마 선거인단 숫자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승자독식입니다. 승자독식.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선거인단이 만 20명이다. 선거인단이. 예, 이 중에서 뭐 트럼프가 뭐 50% 차지하고 아니 51%. 그죠? 해리스가 뭐 49% 나왔어요. 그럼 해리스가 이제 각자 나온 프로테지만큼 선거인단 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단 1%가 높게 나온 이 후보가 전체 20표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그 힐러리 같은 경우도 전체 국민 투표수에서는 앞섰는데 선거인단 투표수에서는 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에 탈락한 거 선거에서 패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마켓, 미국의 지금 베팅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예, 폴리마켓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지금 앞서죠. 주말에도 더 앞섰습니다. 지금 62대 뭐 38까지 지금 앞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요게 지금 인위적으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요거 뭐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베팅 사이트에서 대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이트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매매를, 그러니까 암호화폐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적이잖아요. 해리스보다도.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비트코인도 막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베팅 사이트에서 많이 거래를 한다는 얘기. 이게 인위적으로 막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앞서다 보니까 세금이나 예, 트럼프 우리가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도 오바마 때 부채를 이제 많이 좀 축소를 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법인세 인하해주고 부자감세 인하해주니까 예산은 어디서 지금 납니까? 돈은 당연히 국채 발행해야 되겠죠. 채권 발행이 급증이 나와버립니다. 미국 재정 적자 확대돼 버리죠. 채권이 발행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트럼프가 좀 앞서니까 또 국채 발행 또 확대할 거야. 그럼 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죠. 달러 강세는 안 되고 당연히. 예, 금융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중국 관세를 지금 60% 이상 인상한다고 지금 엄포를 놓잖아요. 겨우 지금 지난달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중반까지 진입했는데 대중국 관세를 또 인상해버리면 미국의 물가 자극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마존에 있는 거의 상품의 한 60%가 메드 인 차이나 하지 않습니까? 물가 또 이제 자극한다는 얘기. 물가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슈로 지금 작용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오래 안 가는 거죠. 요거는 예, 미리 이제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악재든 호재든 간에.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죠. 지난달까지 미국의 이제 경기 연착륙 기대감. 7월달, 8월달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많이 조정 나왔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미국 경착륙,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주가 조정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말 드렸잖아요.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에 이 경기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가 빼버리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매달 경기 지표는 변화가 생기니까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맞춰서 어떻게 매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9월 기준 했을 때는 예, ISM 제조업 지수는 8월과 비슷했었는데 47.5인데 예, 미국이 던 서비스업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ISM 서비스업 지수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57.5가 나왔어요. 연중 최고치 나왔습니다. 경기 지표 호조 나왔죠. 그다음에 고용도 약간 둔화되는 듯 싶더니 예, 지난달에 발표했던 전체 실업률이 4.1로 떨어졌죠. 8월 달에 4.3이었는데 고용 안정되네? 자, 물가 안정. 예. 연준에서 목표 타겟으로 지금 삼고 있는 2% 초반, 2% 중반까지 들어왔잖아요. 예상치 부합했죠.
경기 좋고 고용 좋고 물가 좋다. 미국의 이제 연착륙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 침체가 아니고 현재 수준을 크게 더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래서 달러가 또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일본 이시바 총리가 2, 3주 전에 그때 신임 총리가 당선됐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또 반등이다 그러고요. 엔화가 반등 들어오니까 8월 달 같은 경우는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빅테크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엔화가 지금 하방 경기 확보하면서 특히 신임 총리가 금리 인상에 신중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엔화가 반등 들어오면서 청산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나와버리는 거죠. 엔비디아 신고가 나와버리니까 이쪽으로 또 포모 자금이 쏠려버리니까 콜옵션 개인들 매수해가지고 지금 주가 매수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올리는데 최근에 포모 자금이 또 지금 막 유입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쪽은 또 이제 눌러버리고 미국 개별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ECB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3.65인가 아마 되고 3.45인가요? 0.25 베이비 컷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연준 FOMC 회의는 언제 있죠? 10월은 없습니다. 이번 달은 없습니다. 11월 7일 날 있죠. 11월 7일 날 금리 인하 여기서 0.25 정도는 최소 할 것이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자, 지난달까지의 미국의 9월까지의 경기 지표는 좋았어요. 실업률도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에 10월 달 지표는 다음 달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네. 그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달에, 10월 초까지. 미국의 허리케인, 태풍, 밀런인가요? 네, 허리케인. 5등급이죠. 최상 등급의 허리케인이 불면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그러면서 주택이 무너지고, 네, 일자리가 멈췄잖아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항만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급여 인상 관련해가지고. 물론 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주일 넘게 했었거든요. 예, 그게 분명히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지표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0.25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B컷 0.5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ECB에서 먼저 또 금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로화가 그래서 약세가 전환되는 거고, 유로화가.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예, 금리를 하니까 유로화가 약세 전환되는 거고. 반대로, 달러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화폐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유로화죠. 유로화가 전체 60%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다음에 엔화라든지 영국의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 한 10% 영향을 미칩니다. 유로화가 금리 인하하니까 유로화 약세 전환될 것이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금리 인하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달러가 또 강세 전환되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달러 강세를 붙이고 있는데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따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어제까지 보게 되면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12조 원 조금 넘게 매도했어요. 12조 원. 예, 이 돈이 지금 본국으로 또 송환된 건 아니에요. 다른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환 보유액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4,200억 달러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삼성전자 12조 원 지금 3개월 연속 때려버리니까 아무래도 환율 영향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겠죠. 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우리 또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그런 기사 나왔죠. 살상 무기,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검토한다라고 지금 네, 용산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다음 주에 그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호스피는 대북 이슈가 이렇게 터지고 나면 항상 그 한 달 뒤에는 김일성 1994년도 사망한 이후에 안 오른 적이 없어요. 최소 30포인트에서 많게는 300포인트 올랐거든요, 지수가.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확대되는 이런 구간이 지수의 저점을 또 우리가 시장에서 알려주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지금 오늘 나온 게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국지전, 남북 간의 국지전이라도 한번 할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오늘 좀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에 이제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만약에 진짜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우리 무기 가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군이 사망한다. 이때는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또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국은행에서 10월 달에 베이비 컷. 미국은 빅컷 했잖아요. 0.5. 근데 우리는 0.25 했지 않습니까? 원래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환율이 강세 전환되는데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이 약세 전환돼 버리네.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환율이 막 급등 나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경기 영찬율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0.5를 이제 금리 베이비 컷을 해버리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0.25 한 효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일단 환율과 금리 급등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거 지금 트럼프가 될까요? 여러분 100%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선거를 일단 막판에 뚜껑 열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위적으로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배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지금 정책을 미니까 그 관련자들이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지율이. 항상 보면 여당이 원래는 또 그 유리하잖아요. 여당이. 미국 같은 경우는 부시 때 그때 여당 공화당이 있을 때 그때 중간 선거에서 패했었고 이번에 트럼프가 아마 두 번째로 패했을 겁니다. 어지간하면 집권 여당이 다음 이제 4년 임기까지 8년까지 집권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클린턴 때 그랬었고 오바마 때도 그랬었고. 요거를 일단 하는데 근데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그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많이 안정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제 안정화돼서 높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 요거는 다음 달에 이제 10월 다음 달에 발표하는 경기 지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미국의 항만 노동자들 파업 때문에 지난달 9월 대비해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금리 인하 11월 달에 0.5 하는 거 아니야? 경기 지표 안 좋게 나오니까,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오니까. 0.5 인하한데 이번 달은 22가 0.25밖에 안 했어. 그러면 달러가 또 약세란다 얘기죠. 요것도 일단 뭐 이시바 총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일본 BOJ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삼성전자 때릴 만큼 때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장 확정 리스크니까 요건 이제 끝나봐야 될 것 같고 뭐 한은 같은 경우 추가적인 금리가 들어가겠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다음 날 뭐 일주일 안에 시장이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빠르면 한두 달, 늦어도 한 2, 3개월 정도 지나야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이제 달러 강세가 여기서 추진되겠습니까? 더 가겠습니까? 이런 이슈는, 요건 이제 한시적인 이슈거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한시적인 이슈고, 경기 지표는 매달 바뀌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 그러면, 근본적으로, 달러가 여기서 더 치고 가기는 힘들 거야. 그죠? 조만간에 달러가 좀 안정화 되겠다. 바로는 안 꺾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CDS 프리미엄이죠. 이게 국가 신용도죠. 소위 얘기하면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원화도 약세 전환되고 우리나라 이제 지급하는 이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외환 시장보다도 CDS 프리미엄이 먼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앞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미국보다 낮아요.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율만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어. 원달러 환율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간다. 먼저 움직이면 이때 언제예요? 4월 말 5월 초. 그죠? 원달러 환율도 이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CDS 프리미엄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오니까 원달러 환율도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반등 들어오니까 환율도 이렇게 반등 들어오고 CDS 프리미엄이 여기서 이제 쭉 밀어버리죠. 여기서 환율을 같이 밀어버리고. 근데 CDS 프리미엄은 지금 30대 초반에서 살짝 반등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환율만 지금 여기서 20번 넘게 지금 급등이 나버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거 심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세요? 그럼 뭔가 대한민국 펀더멘탈,
예, 펀더멘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예, 대한민국 경제 체력이 약화됐다는 얘기죠. 환율이 지금 약진화된다는 얘기는. 근데 또 CDS 프리미엄 그 자리야. 상당히 우량, 미국보다 더 낮죠,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 체력이 약화됐다 그러면 얘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CDS 프리미엄 상당히 안정돼 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안정돼 있다. 근데 환율만 좀 치고 올라간다. 라는 부분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래,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튼튼해. 튼튼해. 환율만 지랄이야, 그냥.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이런 이슈. 이런 이슈는 오래 가는 게 아니죠. 이게 뭐 계속 이 이슈가 그냥 1년, 2년, 3년 동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환율이 최소한 직전 고점, 네? 1,400원 뭐 약간 근접. 그리고 대한민국 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이때도 제가 그런 말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럼 이건 일시적인 어떤 이슈에 국내외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예?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이 들어온 거야. 그럼 환율은 다시 한번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거야. 대한민국 경제 체력은 문제가 없어. 그로 인해서 환율의 일시적 급반등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 그럼 9월달처럼 또 저점 매수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결론이.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늦가을, 초겨울 접어들기 전에 박앤세일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오늘부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 좀 들어갑니다. 뭐 2차전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마 다른 업종도 전반적으로 영향 받을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이제 반영된 상태에서 금리가 급등이 나오고 환율이 급등이 나오니까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시청자님들 금리가 지난주에 급등 나오고 환율이 다시 이제 급등 나오니까 이 환율이 안정화되는지 금리가 좀 빠지는지 이걸 보고 2차전지 재매수 및 추가 매수 하실 분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이번 주까지 환율이 막 계속 급등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금리가 급등 나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그냥 지난주부터 또 막 들어가신 분들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좀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도 발바닥에서, 발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 사이에서 매수를 못 합니다. 그건 신도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증시 격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만 팔아도 그거는 진짜 진정한 고수다. 그런 얘기 있죠. 대신에 이제 어차피 이제 또 반등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은 뭐 1%, 뭐 2% 빠질 때마다 뭐 2%, 3% 오늘처럼 많이 빠지면 3 내지 5%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타이밍 잡으실 분들은 뭐 내일이라도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다시 4% 미만으로 빠질 때 그거 확인하고 조금 더 주고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지금 이럴 때 좀 관망이죠. 그다음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중장기로 보유할 물량은 뭐 오른 게 있다고 빠집니까? 9월 달에 저점 깨고 나서 물론 종목가를 20% 넘게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뭘 또 그냥 다시 또 원위치 해버리죠. 뭘 겁먹습니까? 어차피 30%, 20% 더 오른다 해가지고 여러분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자 기관이 됐던 뭐 웨이 됐던 그 물량 다 해소해버리고 깔끔하게 마지막 이 개미핥기 구간에서 악성 매물 다 투하해버리고 소화해버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더 가볍게 움직이는 거죠. 예, 아무튼 이제 요구에 좀 안정화 돼야 된다는 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결론은 뭐다? 예, 안정화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9월달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9월달에도 여러분들 저점 맞기 깰 때 LG엔스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이제 막 8월달, 9월달 저점 막 깰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뭘 체크드렸습니까? 수급을 제가 체크했어요. 수급을. LG엔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90조짜리, 90조짜리. 예? 오늘 또 90조 살짝 하향 이탈했죠. 100조 넘겼다가 지난달에. 예, 시총이 90조짜리가 오늘 뭐 때린 것도 없어요. 오늘 그 LG엔솔 뭐 얼마나 매도했습니까? 뭐 몇만 주 매도한 것 같은데?
근데 뭐 2%나 주가 밀어버리죠. 오늘 보니까 뭐 기관에서 11,000주 매도하고,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 뭐 9,000주 매수하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죠? 우리는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 얘기할 때는 반말로 하죠. 기관,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나마도. 예.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분들은 5,000주 가까이 매수하고, 근데 기관이 11,000주 매도했는데, 뭐 주가 또 2%나 눌러버려. 이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포스코 피치엠도 제가 9월 그때 첫째 주인가요? 이때죠, 이때. 예, 피치엠 여기서 이제 막 주가 급락시킬 때 저점까지 위협하고. 그러니까 9월 2일 날 포스코 피치엠 15% 급등시켜놓고 9월 첫날. 그 다음부터 계속 밀었죠.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서 주가가. 예? 이날 같은 경우는 9월 6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8% 밀었는데 8%. 이날 제가 그 당시에 수급을 딱 보여드렸어요. 지금처럼. 그날 기관 쪽에서 34,000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6,000주 매도하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55,000주를 매수했어요. 뭔 시가총액 20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 30만 주 매도한 게 3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6,000주 매도했다니까요. 그 물량은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55,000주 매수했고 그날. 근데 주가는 거의 8% 급락을 시켜버리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이거는 매도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제 그 새가슴들이 겁먹고 그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밑에서 이제 찔끔찔끔 이제 지금 LG엔솔이 그런 거예요. LG엔솔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종목별로 한번 쭉 볼까요? 수급을 포스코홀딩스 보십시오. 포스코홀딩스. 예. 요때도 막 그랬습니다만은 9월 달에 이제 저점 깰 때. 요번에 뭐 오른 것 얼마나 올렸다고 여기서 다시 또 원위치해버려요. 뭐 무도형 패턴 만들어버리네. 예? 뭐 50% 올랐습니까? 뭐 100% 오른 것도 아니고 저점 대비에 한 15% 올랐었나 20% 다시 원위치해버려. 하든지 말든지. 근데 최근에 지금 보세요. 그 당시처럼. 예, 시총이 30조가 넘는데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2차 전지가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대부분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첫날만 좀 매도하고 그 다음 날은 기관이 6,000주 매수하고 외인들 57,000주 매도하고 그 다음 날 기관은 외국인들 매수하고 뭐 4,000주 매도해도 빠지고 2만 주 매도해도 빠지고 이거 뭐 의미 있습니까? 몇십만 주 던지면서 뺀다 그러면은 불안하죠. 네? 시가총액 이거는 뭐 1,000억 몇백억짜리도 이 정도 매도하면 이렇게 안 빠지죠. 사실은. 근데 얘들은 30조가 넘는데 이거 주가를 지금 고점에서 10월 10일부터 어제까지 거의 9%를 빼버렸어요. 뭐 때린 것도 없이. 지금 막 흘러내리게. 개인 투자분들 짜증나고 뭐 이러면 짜증나죠. 겁나고 다시 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뭐라 그럽니까? 개미핥기라고 개미핥기. 개미핥기. 9월달 저점 깰 때도 버텼는데 여기서 좀 누른돼가지고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 여러분들 뭐 팔 것도 아니야. 더 간다고 해서 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녹론할 종목은 계속 가져가는 거지. 갈 때까지. 피치엠도 지금 보세요. 피치엠도. 오늘 조금 이제 매도를 했는데 예? 이번에 또 그러죠. 요때처럼. 9월 첫째 주처럼. 때린 것 없이 고점에서 한 20% 빼버리고 살짝 지점 고점까지 올라가니까 다시 원위치해버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려면 아니 그냥 몇십만 주씩 때려버리든가 그러면. 네? 새 가슴들 다 팔고 떠나가게. 아니 뭐 10,000주 던지고 뭐 9,000주 매도하면서 주가를 2% 빼고 그 다음날 19,000주, 50,000주도 매도 안 했는데 시총 뭐 18조, 20조짜리 또 2.7% 빼버리고 이거 의미 있습니까 이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 SDI도 마찬가지고 뭐 LG학도 마찬가지. LG학 보세요 이거 LG학. 예? 아니 이거 몇십만 주씩 던져버리든가 그냥.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몇만 주 가지고 찌끔찌끔 주가 지금 전립상행 패턴 만들면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만들어 짜증나게. 아싸라게 그냥 막 던져버리면 그 물량이 해소돼 버리니까 급반등이 또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이걸까 저걸까 이걸까 저걸까. 우리가 금융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니만 물어서으니 물린 게 얼마인지 몰라. 금액을. 예? 얼마인지 몰라. 파생해 꼬리에 물려가지고 IMF에서는 뭐 1조 달러다.
미국 정부에서 뭐 1조 5천억 달러다. 뭐 월가에서는 뭐 2조 달러다.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리마모르스가 딱 파산해버리니까 거기서는 금액이 확정돼버리니까 거기서 급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개 속 장세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금 수급을 약간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난번에 잠깐 반짝 반등 들어오니까 여기서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다가 10일부터 또 눌러버리니까 막 짜증나고 이제 또 이제 막 그죠? 또 저점 깰까 안 깰까 막 두렵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또 만들어요 지금 메이저들이. 가감하게 몇십만 주씩 자식들이 그냥 매도를 해버리든지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여기 보시면은 아까 뭐 LG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율. 자, 원화가 강세 전환될 때, 원화 강세, 얘는 뭐 원화 강세가 이만큼 됐어도 올라온 것도 없어요.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LG 엔솔 빼고는 2차 전지가 원화 지난달에 1,300원까지 강세 전환될 때 올라온 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뭘 빼냐고 또. 원화 또 약세 전다니까 또 빠지기는 또 강세 전환할 때 오르지도 않으면서 별 저점 대비 20%밖에 안 올랐는데 원화 또 살짝 또 지금 급반등 들어오니까 약세 전환되니까 예, 홀라당하고 또 16% 빼버리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7만 주 매도해가지고 뭐 주가 이날은 또 11만 주 매도해가지고 2.7% 빼고 막 찔끔찔끔 빼가지고 심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개인 투자분들 심리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당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니 뭐 9월 초에 그냥 뭐 저점 낄 때까지도 보유했고 근데 막말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4분기예요. 4분기. 다음 달이면 4분기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4분기 중반이면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내일 모레 장 마감하고 나서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하는데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 내년 실적 보고 하는 것이 지금 지난 실적 뭔 의미가 있습니까? 3분기가 벌써 지금 9월 달에 끝났는데 거기 또 2차 전지 관련 국내 관련 기업들로 대표 기업들은 4분기 연중에 분기 중에 4분기에 가장 실적이 지금 좋을 것으로 제가 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다 지금 반도체는 목표가를 지금 하향하고 증권사에서 2차 전지는 LG 엔솔, 포스코 피처엠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잖아요. 분위기. 지금 내년 실적 보고 내년 실적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증권사 HTS에. 예상 실적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최소 영업이 100%에서 500% 이상 다 증가하지. 근데 그 증가율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캐짐이다 뭐다 막 해가지고 워낙에 막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 예상 실적도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죠. 그럼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나쁜 게 있습니까? 다음. 요거 리튬 배터리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걸린다 그랬죠. 여기서. 예? 여기서 한번 2, 3주 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급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가 장기 저항이고 이제 기술적 예를 들어 FM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눌림 줄 때 여기 중간 추세선만 안 깨면 돼요. 깨들이 상관없습니다. 그럼 쓰리바닥에 나와버리죠. 쓰리바닥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얘가 뭐 저점 또 가격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우리나라가 수출이 가장 많은 데가 미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국. 예, 중국은 경기 부양을 강화한대. 중국은. 미국은 7, 8월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했는데 예,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진대.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에 좀 올인했어. 미국은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야. 그러면 이 두 나라 사이에 대한민국이 가장 수혜가 되겠죠. 근데 뭘 또 저점 깨고 막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파생시장 영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난주부터 지금 옵션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지금 구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지금 배팅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또. 그러니까 외인들이 또 막 눌러버리죠. 시간 주기 하려고.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파생시장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이제 수급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8월부터
오늘까지 외인들이 지금 3개월 연속 순매도 아니겠습니까? 징그리하게 매도합니다. 징그리하게. 8월 달에 외국인들이 2조 8천억을 거래소에서 순매도합니다. 전체 2조 8천억. 근데 그중에 삼전이 2조 500억, 삼성전자. 90% 삼성전자 한 종목이에요. 코스닥은 패스. 9월 달은 거래소 외인들이 7조 2천억을 매도했어요. 올 들어서 가장 많이 매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중에 삼성전자는 9월 달 얼마 매도했습니까? 8조 5,900억. 8조 6천억. 전체 거래소 매도한 금액 이상을 3전 때린 건 다른 쪽은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1조 돌려서 얘기하면 1조 3천, 1조 4천억은 다른 쪽 매수했다는 얘기죠. 10월 달 어제까지 보면은 2조 1,800억을 매도했어요. 거래소. 근데 삼성전자만 2조 8,500억. 오늘 한 2,800억 매도했으니까 지금 한 3조 넘었겠네 또. 그러니까 9월 달과 10월 달을 외인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체 코스피 매도 금액 이상을 삼성전자를 때렸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얘기죠? 만약에 대한민국 어떤 경제 체력의 문제가 펀더멘털이 좀 약화되고 뭔가 좀 금융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부터 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다른 후발주를 먼저 때리죠. 그다음 대장들은 맨 나중에 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외인들이 삼성전자만 매도하고 그럼 다른 쪽은 매수했다는 얘기 결론 돌려서 얘기하면 그럼 삼성전자는 개별적 이슈에 의해서 9월 달에도 무슨 엔비디아의 그 HBM3 납품 컬테스트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납품 들어간다 뭐 한다 막 계속 그러더니 결국은 불발돼 버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악재 나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어차피 올해는 엔비디아 3 납품 못하니까 6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6세대 HBM4로 이제 그죠? 네, 3전에서 치킨 게임 만들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요거 외에는 다른 거 때린 게 없다는 얘기. 그럼 무슨 얘기면 전체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시장은. 코스닥은 지금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이제 매수를 하셨었고 기관 쪽도 매도한 게 없어요. 3개월 동안 이거 보세요. 8월 달에 3천억 매도, 9월 달에는 오히려 요건 삼성전자 매수한 기관으로 다 봤습니다. 10월 달 매도한 게 없어요. 코스닥은 조금 매도했죠. 어제 오늘. 전체적으로 때린 게 없다니까요. 메이저들이 외국인들 3전 하나 빼고는. 예. 그럼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요게 이제 문제잖아요. 삼성전자가.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좀 터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가 이제 기술적 맥점이었으니까. 그나마 유의안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까지 30거래일, 최장 거래일 매도예요. 순매도예요. 30일. 오늘까지 30일입니다. 내일 되면 또 31일째예요. 외인들도 이 정도 했으면 됐죠. 30일을 떼었으면 됐지. 뭘 더 때린다고 여기서 그냥 또 막. 근데 어제까지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410억이에요. 410억. 10월 들어서 1,000억 미만 매도한 게 4월 15일에 600억 매도했고. 그러니까 9월 대비해서는 매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더라. 물론 오늘 한 2,8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외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 매도하는 게 지금 마른 행주 쥐어짜기가 아니고 마른 도마 쥐어짜기, 마른 오징어 쥐어짜기 하는 것 같아요. 선물 때릴 게 없으니까 시장은 또 눌러야 되는데 3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실적 좋으니까 매도하기 아깝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특이점이 뭐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주는 11조 5,800억 매도했고 장장 어제까지 29일 매도했고 우선주는 지난주부터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인들이 우선주는. 예? 우선주는 4,400억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주하고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12조 원 넘게 좀 매도했는데, 근데 지난 10월 15일부터는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어제까지는 5거래일 연속 우선주는 매수가 들어오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예? 9월 2일부터 따졌을 때. 그 우선주가 매수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제는 삼성전자 본주도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아하, 지금 삼성전자만 내리 그냥 때려가지고 시장을 짓눌렀어. 이 친구들 그 선물 매도할 것도 없으니까 오늘도 그냥 장중에 5천억 매도하다가 종가의 매도 금액 줄이고 어제도 장중에 4천억 매도하다가 종가의 매도 금액 줄이고 아하, 얘네들이 더 이상 선물 매도할 건 없고
삼성전자도 지금 29일째, 오늘까지 30일째 때렸어. 여기서 더 큰 물량 나올 것도 없어. PBR 기준 했을 때 네, 지난달 인텔의 저점이었던 1.09까지 빠졌어. 삼성전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뺄 자리가 없어.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올해 39조. 내년에는 시장 눈높이가 좀 낮췄으나 그래도 50조야.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막말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50조 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50조가 아니고 막말로 반토막이 난다 해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야 이제는. 막말로 내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 25조 원 25조 기록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평가라니까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 돌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예. 그래서 더 밀 때 여러분들께서 박앤서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로 하셔. 왜? 왜 그래요? 아직은 고객의 예탁금 늘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 간망인 거라. 이건 뭡니까? 예. 예, 내부적인 이제 그 재료, 뭐 굼투세라든지 뭐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 하더라도 한두 달 지나야 시장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예탁금이 근데 이제 예탁금 더 빠질 것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예탁금 바닥은 뭐다? 주가 바닥이다. 1월 달도 그랬었고. 신용융자 좀 증가했습니다만은 대바닥입니다. 신용. 여기서 추석 끝나고 잠깐 1조 원 정도 증가했어요. 1조 원. 요때 증가했다가 추석 전에 쭉 줄었다가 다시 또 1조 원. 워낙에 올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두려운 거야. 무섭고 고민되고. 그죠? 근데 신용도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서는 5조 원이 줄었었거든요. 신용도 바닥이요. 예탁금도 바닥이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신용도 바닥이고 예탁금도 바닥이야. 어? 근데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거래량도 안 나오네. 코스피 코스닥이. 이럴 때는 시장이 저점이 이제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래대금과 양시장 다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바닥은 들어왔으니까 바닥 구간에 이제 더 진입 중이니까 대신에 이제 예탁금 신용 없고 거래대금 안 들어오니까 분할로 좀 해야 되겠다. 요 구간만큼은. 그러니까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는 빠질 때마다 좀 분할을 접근해보자. 지금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은 개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지키는 거고 코스닥은 기관이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메이저도 지금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맞게 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 거기서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 그냥 서로 지금 포커 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바가스만 까주고 개인들은 어깨를 주물러주고 담배 심부름만 하는 거죠. 그게 개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같이 맞고 하려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메이저도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팍팍 안 들어가시면 돼요. 많이 빼면 좀 많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ADR도 마찬가지죠. ADR. 제가 전전주부터 요 ADR 종목 등락률이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항상 100 이상 되게 되면 거기서 고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고점이. 제가 여기서도 고점 한번 잡아드리고, 지난 여기 추석 전에도 여기서 이제 저점 잡아드려가지고 추석 전에 연휴 전에 주식 100% 담아가지고 추석 연휴 맞이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ADL에 또 이제 추석 끝나서 전전주 초반까지 100 이상 올라왔었거든. 좀 눌러줘야 되겠죠. 오늘 80까지 밀었으니까 내일 80 이하로 또 빠지면 또 이제 ADR이 또 감에도 국면이죠. 여기서 바로 터닝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나서 이때처럼 한 1, 2주 정도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구간이 매수라는 얘기예요. 그 구간이. 분할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표를 보시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물론 이게 뭐 거의 맞아요. 예?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카데미에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일날 또 아카데미 하는데 그 기업 분석해드렸던 종목 제약과에 한번 보십시오. 그거. 안 간 종목이 없죠. 안 간 종목이. 최소 막 100%에서 알테오제는 8배 이상 갔는데 니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예, 그게 뭐 데이터로 맞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수도 마찬가지, 지수도. 딱딱 맞아가지고 제가 데이터 뽑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날아가 버리면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진짜 1등 되겠죠? 근데 그게 시차가 있는 거예요, 시차가. 그게 시장 상황과 수급과 환율과 지금처럼 금리 급등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에 의해서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변수를 넘어서고 나면 예, 한 달 뒤에 보니까 아유, 저게 저점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10월 조정, 저가 매수, 타이밍, 비중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 환율 금리 체크, 분할 매수 저점 기회를 활용. 예, 낙폭과대 종목군들 보시고 원자력, 엔터 오늘 강했죠? 이런 종목군들 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